안녕하세요. 모르피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읽을 작품은 토마스 만의 키 작은 프리데만 시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 문학계의 거장 토마스 만의 대표적인 단편소설로 희극과 비극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뛰어난 기교로 풀어낸 모범적인 작품입니다. 듣다 잠드셔도 좋습니다. 키 작은 프리데만 씨. 그건 보모 탓이었다. 처음 의심이 들었을 때 그런 나쁜 습관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프리데만 영사 부인이 따끔히 타이른 것도 소용이 없었고, 매일 영양가 많은 맥주 외에 저포도주를 한 잔씩 준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보모 처녀애가 주방 기구를 닦는 데 쓰는 공업용 알코올까지 마신 것이 불시에 들통났고, 그러다 그 애를 내보내고 새 보모를 구하기 전에 결국 사달이 나고 만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와 아직 장성하지 않은 새 딸이 외출해서 돌아와 보니 생후 한 달밖에 안 된 어린 요하네스가 기저귀용 탁자에서 떨어져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신음하고 있었고, 보모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줄도 모른 채 그 옆에 무덤덤하게 서 있기만 했다. 사지가 뒤틀린 채 실룩거리는 갓난아이를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살피던 의사가 무척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새 딸은 한쪽 구석에 서서 훌쩍거렸고, 프리데만 부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네덜란드 영사였던 남편이 급사하는 일을 겪은 불쌍한 여인이었다. 그랬기에 저 어린 아들만이라도 자기 곁을 지키게 해달라고 소망하는 것조차 과분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미 삶의 의지가 많이 꺾인 상태였다. 그러나 이틀 뒤 의사가 격려의 악수를 하며 설명했다. 이제 직접적인 위험을 염려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처럼 멍하게 바라보지 않는 눈길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뇌 손상도 완전히 회복된 듯하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차차 지켜봐야 한다며 앞서도 말했듯이 최선의 결과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요하네스 프리데만이 성장한 회색 박공지붕집은 한 유서 깊은 상업도시의 북문 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중간 정도 크기의 도시였다. 그 집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석판이 깔린 널찍한 복도가 나타났고, 거기서 하얗게 칠한 목조 난간이 달린 계단을 올라가면 위층이 나왔다. 2층 거실의 벽걸이용 양탄자에는 빛바랜 풍경이 그려져 있었고, 진홍색 플러시 테이블보가 덮인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 둘레에는 등받이가 딱딱한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요하네스는 아름다운 꽃이 늘 활짝 피어있는 거실 창가에 조그만 걸상을 갖다 놓고 어머니 발치에 앉아 정갈하게 탄 가르마 부분이 벌써 하얗게 센 어머니의 머리와 선하고 온화한 얼굴을 쳐다보고, 어머니의 몸에서 항상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을 마시며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자주 귀를 기울이곤 했다. 아니면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회색 구렛나룻을 기른 상냥한 인상의 신사였다.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가족들 모두가 뒤따라오기를 기다린다고 했다. 집 뒤에는 조그만 정원이 있었다. 인근 설탕 공장에서 달짝지근한 향이 거의 언제나 바람에 실려왔는데도 여름이면 가족들은 하루의 상당 시간을 여기서 보내곤 했다. 정원에는 울퉁불퉁하게 혹이 난 늙은 호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키 작은 요하네스는 그 나무 그늘 아래 나지막한 의자에 앉아 호두를 깠다. 그러는 동안 프리데만 부인과 이제는 장성한 세 자매는 회색 범포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는 내내 틈틈이 고개를 들어 슬프고도 다정한 눈길로 아이를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작은 요하네스는 예쁘지 않았다. 가슴은 뾰족하게 튀어나왔고 등은 펑퍼짐했으며 팔은 너무 길고 말랐다. 이런 요하네스가 등받이 없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열심히 호두를 까는 모습은 정말 진기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손발은 곱고 가늘고 노루 같은 갈색 눈은 커다랗고 입술은 선이 곱고 담갈색 머리는 하늘하늘했다. 얼굴도 두 어깨 사이에 그냥 볼품없이 얹혀있는 것만 같지만 어찌 보면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다. 일곱 살이 되자 요하네스는 학교에 들어갔다. 그 뒤로 시간은 늘 엇비슷하게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는 날마다 불구자들 특유의 점잔을 빼는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박공지붕 집과 가게들 사이를 지나 고딕식 아치형으로 장식된 전통 깊은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면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한 뒤 아름답고 알록달록한 그림이 있는 책을 읽거나 정원에서 무언가에 몰두했다. 그 사이 누나들은 병약한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했다. 이 집 딸들은 이런저런 사교 모임에도 참석했다. 프리데만 일가가 이 지역에선 상당한 명망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딸들은 아직 결혼을 못했다. 가산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데다 외모도 썩 봐줄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하네스 역시 가끔 또래 아이들의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았다. 놀이에 함께 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다른 아이들이 항상 그에게 쭈뼛거리며 거리를 두었기에 친구가 되는 것도 불가능했다. 시간이 지나 요하네스도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끼게 되었다. 그는 학교에서 인기 많은 여자아이들에 대해 남자아이들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 소리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지는 않았다. 체조나 공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남자아이들이 푹 빠져있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혹 슬퍼지기는 했지만 남들의 관심거리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데 이미 전부터 익숙해 있었다. 그럼에도 16살 때인가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에게 갑작스레 마음이 끌린 적이 있었다. 같은 반 친구의 누이로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알게 되었는데 굉장히 쾌활한 금발 소녀였다. 요하네스는 그의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막힐 것처럼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꾸민 듯이 상냥하고 쭈뼛거리는 그 애의 태도에 깊은 슬픔을 느끼기도 했다. 어느 여름날 오후, 요하네스가 혼자 도시 앞에 제 방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자스민 덤불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조심스럽게 덤불 가지 사이로 귀를 기울였다. 덤불 뒤 벤치에 그 소녀가 키 큰 빨강머리 남자아이와 앉아 있었다. 요하네스도 잘 아는 애였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안더니 키스를 하자 여자아이는 키득거리며 입술을 받아주었다. 이를 본 요하네스 프리데만은 즉시 몸을 돌려 살그머니 자리를 떴다. 요하네스의 머리는 평소보다 더 깊이 어깨 사이로 축 처졌고 손도 파르르 떨렸다.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이 가슴에서 목구멍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요하네스는 아픔을 꾹꾹 참으며 최대한 당당하게 몸을 꼿꼿이 세웠다. 그러고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들에 눈길을 주지 않을 거야. 남들에겐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일도 내게는 항상 원망과 고통일 뿐이야. 이제 끝이야. 이걸로 끝났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요하네스는 포기했다. 그것도 영원히. 그는 집에 돌아가 책을 읽고 바이올린을 켰다. 기영인 가슴을 무릅쓰고 배운
바이올린이었다. (17) 살이 되자 요하네스는 당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 상인이 되려고 학교를 떠나 강 아래쪽에 위치한 슐리포크트시의 대형 목재상에 도제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와 아량으로 대해주었고 그 역시 상냥하고 싹싹하게 굴었다. 평화로운 시간이 규칙적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요하네스가 21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이것은 요하네스 프리데만의 가슴에 오랫동안 큰 아픔으로 남았다. 그러나 그는 이 아픔을 즐겼고 커다란 행복에 심취하듯 아픔에 자신을 내맡겼다. 또한 어린 시절의 수많은 기억들로 그 아픔을 더욱 키워나갔고 인생에서 처음 맛본 강렬한 체험으로서 가슴 깊이 간직했다. 인생은 우리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말하기 이전에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요하네스는 인생을 사랑했다. 아마 인생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행복을 포기한 그가 자신에게 허용된 즐거움을 얼마나 내밀하고 세심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사실 봄철에 도시 앞 들판을 거닐고 꽃향기를 맡고 새들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닌가. 요하네스는 교양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능력에 속한다는 사실, 아니, 교양 자체가 인생의 향락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교양을 쌓아나갔다. 음악을 사랑했고 도시에서 열리는 연주회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다. 게다가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기괴하기는 해도 점차 바이올린을 들을 만하게 연주했고 자신이 불러낸 아름답고 부드러운 하나하나를 즐길 줄도 알았다. 또한 많은 독서를 통해 신압으로 문학적인 감각도 길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남들과 나눌 일은 없었다. 그래도 요하네스는 최근 국내외에서 돌아가는 일에도 항상 눈과 귀를 열어두었고 시의 운율에 담긴 매력을 음미하거나 섬세하게 서술된 소설의 은밀한 분위기도 감상할 줄 알았다. 이 정도면 향락주의자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을까. 요하네스는 모든 것에 즐길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행복한 체험과 불행한 체험을 구분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느낌과 기분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게 우울하건 명랑하건 가리지 않고 소중하게 키워나갔다. 채워지지 못한 소망인 그리움까지. 그는 그리움 자체를 사랑했는데 그 이유를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현되는 순간 끝나버리고 말아. 고요한 봄날에 저녁에 감미로우면서도 슬픈, 그러면서도 무언가 막연한 듯한 그리움과 소망이 사실 여름이 가져다줄 그 어떤 성취보다 즐겁지 않을까? 그렇다. 키 작은 프리데만 씨는 진정한 향락주의자였다. 길을 가다가 요하네스를 만나면 예전부터 익숙한 연민 섞인 다정한 태도로 인사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의 그런 면을 몰랐을 것이다. 또한 밝은색 외투에다 반짝거리는 실크 모자를 쓰고 괄호 열고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허영기가 조금 있었다. 괄호 닫고 점잔을 빼며 우스꽝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이 불행한 불구자가 유유히 흘러가는 이 인생을 대단히 열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만들어낸 조용하고 부드러운 행복감에 충만해서 깊이 사랑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프리데만 씨가 가장 아끼고 열렬히 애정을 쏟았던 것은 뭐니 해도 연극이었다. 그는 연극적인 감수성이 무척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무대에서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극이 파국으로 치달을 때면 자그마한 몸을 파르르 떨기까지 했다. 그는 시립극장의 1등석에 자리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연극을 보러 다녔고 때로는 새 누나와 함께 극장에 가기도 했다.
누나들은 어머니가 죽은 뒤 남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그 오래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누나들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결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고 현실의 불만을 터뜨리며 살 나이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맏인 프리데리케가 프리데만 씨보다 17살이나 많았던 것이다. 마지와 바로 아래 동생인 헨리테는 삐쩍 마른 몸에 키만 멋없이 컸고, 반면에 막내 피피는 너무 작은 키에 몸은 뚱뚱했다. 게다가 막내는 말을 할 때마다 몸을 흔들며 입에 거품을 무는 요상한 습관이 있었다. 키 작은 프리데만 씨는 세 누나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누나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고 어떤 일에서건 항상 의견이 같았다. 특히 지인들 가운데에서 누가 약혼이라도 하면 무척 반가운 일이라며 입을 모았다. 요하네스는 슐리 포크트 씨의 목재상을 떠나 대리점이나 너무 과도한 업무를 요하지 않는 작은 사업체를 인수해서 독립할 때가 되었을 때도 누나들과 계속 함께 살았다. 집에서는 식사 때만 계단을 올라가면 되도록 1층의 방들을 몇 개 썼다. 이따금 천식으로 고생했기 때문이다. 요하네스의 30번째 생일인 6월에 어느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헨리테가 만들어준 목베개를 두른 채 입에는 시가를 물고 손에는 양서를 들고 천막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가끔 책을 밀쳐두고 늙은 호두나무 위에서 참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으로 이어지는 말끔한 자갈길과 알록달록한 화단이 있는 잔디밭을 가만히 바라보곤 했다. 키 작은 프리데만 씨는 수염이 없었고 얼굴도 어릴 때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다만 얼굴선이 조금 날카로워졌을 뿐이다. 가녀린 담갈색 머리는 옆 가르마로 단정히 넘겼다. 어느 순간 그는 책을 무릎에 내려놓고 햇빛 찬란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30년이 지났어. 앞으로 10년이 남았을지 20년이 더 남았을지는 몰라. 그건 신만이 아시겠지. 어쨌든 앞으로의 세월도 조용히 다가와 지나간 세월처럼 소리 없이 지나갈 거야.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 같은 해 7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광고 촬영관 이동 사건이 있었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던 퉁퉁하고 사람 좋은 사령관은 지역사회에서 무척 인기가 많아 주민들은 그와 헤어지는 것을 섭섭해했다. 어떤 연유로 그가 떠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수도 출신의 폰 릴링겐 씨가 이리로 부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다. 어쨌든 이 인사이동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았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는 신임 중령이 도시 남쪽 근교에 상당히 큰 규모의 빌라를 빌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앞으로 그 집에서 사교 모임이 자주 열릴 거라고 쉽사리 짐작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중령이 엄청난 부자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소문은 그가 하인 넷, 승마용과 마차용 말 5필, 랜도마차 1대, 사냥용 경마차 1대를 대동하고 온 것만으로도 입증되었다. 사령관 부부는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 명망가들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름은 곧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런데 주된 관심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쏠렸다. 남자들은 사령관의 아내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얼마간 판단을 유보했지만 여자들은 게르다 폰 릴링겐 부인을 보자마자 그 사람됨과 품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냈다. 하겐슈트렌 변호사 부인이 대화 중에 헨리케 프레데만에게 말했다. 수도에서 왔다는 티를 내는 거야 그렇다 쳐요. 어차피 거기서 온 사람이니까. 담배를 피우고 말을 타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행동거지는 그냥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라 제멋대로 해요. 아니, 그 말도
꼭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네요. 아시다시피 그 여자도 뭐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뻐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자다운 매력 같은 건 정말 눈꽃만큼도 없어요. 웃는 것도 그렇고 몸놀림도 그렇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다고요. 애교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여자예요. 물론 나도 애교 없는 여자를 절대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24밖에 안 된 젊은 여자가 여자다운 귀여운 매력을 전부 버리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난 말은 잘 못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남자들은 너무 놀라 지금도 어리벙벙해 있지만 몇 주만 지나면 역겨워서 그 여자한테 등을 돌려버릴 거예요. 글쎄요, 그 집에서는 아주 떠받들고 사는 것 같던데. 헨리테가 말했다. 그러자 하겐슈트렌 부인이 소리쳤다. 맞아요, 그 집 남편.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그걸 꼭 봐야 되는 건데. 아니, 꼭 보게 될 거예요. 나도 물론 결혼한 여자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한테 어느 정도 쌀쌀맞게 구는 것에 대해선 대찬성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남편한테 그래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편을 얼음처럼 차갑게 놀아보면서 불쌍하다는 투로 이봐 친구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그것도 그 집 남편처럼 멋진 남자한테 그러니 오죽하겠어요. 탄탄한 몸에 단정하고 신사답고 몸 관리도 잘해온 40대 장교한테 말이에요. 결혼한 지 4년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키 작은 프리데만 씨에게 릴링겐 부인을 직접 볼 은총이 처음 주어진 곳은 대부분 상점만 다닥다닥 모인 대로변이었다. 그가 막 증권거래소에서 짤막하게 발언권을 행사하고 나오던 정오 무렵이었다. 그는 왜소한 몸집으로 점잔을 빼며 걸었다. 그 옆에는 턱수염을 둥글게 기르고 눈썹이 무척 두툼하고 엄청나게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거상 스페텐스 씨가 함께 걷고 있었다. 실크 모자를 쓴 두 사람은 더워서인지 외투 앞단추를 풀고 있었다. 그들은 산보용 지팡이를 박자에 맞춰 바닥에 딱딱 찍어가며 정치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거리의 절반쯤 왔을까 벼랑간 거상 슈테펜스가 말했다. 저기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이 릴링겐 부인이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그거 잘 됐구려. 프리데만 씨는 약간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기대에 찬 눈길로 앞을 바라보았다. 그 부인과 대면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저게 노란 마차가 보이는군요. 실제로 릴링겐 부인이 오늘 이용한 마차는 노란색 사냥 마차였다. 그런데 하인은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있고 그녀가 손수 날씬한 두 말을 몰고 있었다. 품이 넓은 재킷은 색이 무척 환했고 치마도 밝은색 개통이었다. 갈색 가죽띠가 달린 작고 둥근 밀짚 모자 밑으로 보이는 붉은 빛이 도는 금발은 귀 위로 말끔히 묶어 목덜미까지 길게 내려와 있었다. 달걀형의 얼굴은 우윳빛이었고 중간으로 상당히 몰린 두 눈 언저리에는 푸르스름한 그늘이 있었다. 작지만 조각한 듯이 오뚝한 콧잔등에 총총 박힌 주근깨는 얼굴과 잘 어울렸다. 입은 예쁜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쉴 새 없이 아랫입술을 앞으로 내밀어 윗입술에 문대고는 다시 쏙 집어넣는 바람에 입모양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차가 다가오자 거상 슈테펜스는 공손히 머리를 숙였고 키 작은 프리데만 씨도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를 했다. 물론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 유심히 릴링겐 부인을 관찰했다. 그녀도 채찍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두 사람 앞을 지나갔다. 좌우 집들과 진열창을 구경하면서 몇 발짝을 뗀 뒤에 거상이 말했다. 마차로 한 바퀴 휘 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가 봅니다. 대답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던 프리데만 씨가 갑자기 거상을 쳐다보고 물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슈테펜스 씨는 다시 한번 자신의 날카로운 추측을 되풀이했다.
사흘 뒤, 요하네스 프리데만은 평소처럼 12시경에 산보에서 돌아왔다. 점심 식사 시간은 12시 반이었다. 그렇다면 시간이 30분 정도 있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현관문 바로 오른쪽에 붙은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데 하녀가 복도에서 오더니 말했다. 손님이 오셨습니다, 프리데만 씨. 내 손님? 아닙니다. 2층 아씨들께 오신 손님입니다. 누군데? 릴링겐 중년 부부입니다.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지. 그는 계단을 올라가 2층 복도를 지나갔고 전망이 좋아 풍경실이라고 불리는 방문 앞에 멈추어 서서 하얀 손잡이를 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몸을 돌리더니 천천히 왔던 길로 돌아갔다. 걸어가면서 그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는 사무실로 내려가 책상에 앉더니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1분 뒤 다시 신문을 내려놓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하녀가 들어와 식사 준비가 끝났다고 알렸다. 요하네스는 누나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는 2층 식당방으로 올라가 악보 3권을 폭에서 올려놓은 자기 의자에 앉았다. 수프를 접시에 푸던 헨리테가 말했다. 요하네스, 방금 여기 누가 갔다 왔는지 알아? 누구? 새로운 중년 부부. 그래? 예의 바른 사람들이네. 맞아. 피피가 입가에 거품을 물고 말했다. 둘 다 좋은 사람 같았어. 그건 그렇고 우리도 답방을 미루어서는 안 되겠지? 모레 일요일에 가는 게 어때? 일요일? 좋아. 헨리테와 피피가 동시에 대답했다. 너도 같이 갈 거지, 요하네스? 프리데리케가 물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 피피가 이렇게 말하며 몸을 흔들었다. 그런데 프리데만은 이 질문을 흘려들은 채 불안한 표정으로 조용히 수프만 먹었다. 마치 어디선가 들려오는 정체 모를 섬뜩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이. 이튿날 저녁, 시립극장에서 로헨그린이 상연되었다. 도시에서 교양이 있다는 사람은 전부 참석한 것 같았다. 자그마한 객석은 위에서 아래까지 꽉 들어찼고 극장 안은 웅성거리는 소리와 가스 냄새,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나 1층과 상층을 막론하고 관객들의 오페라 글라스는 모두 13호 특별 관람실 쪽으로 향해 있었다. 오늘 거기에 처음으로 렐링겐 부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부부를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프리데만 씨는 반짝거리는 흰 셔츠 깃이 목 위로 삐족 나온 검은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특별 관람실, 즉 13호에 들어서는 순간 뒤로 주춤 물러났다. 그러더니 자기도 모르게 손으로 이마를 훔쳤고 순간적으로 콧방울까지 벌렁거렸다. 하지만 곧 자기 지정석에 앉았다. 릴링겐 부인 바로 왼쪽이었다. 프리데만 씨가 착석하는 동안 부인은 아랫입술을 내민 채 한동안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등 뒤에 서 있는 남편과 몇 마디 주고받았다. 남편은 콧수염을 멋지게 기르고 갈색 얼굴이 선량해 보이는 어깨가 넓고 키가 큰 신사였다. 서곡이 시작되고 릴링겐 부인이 난간 위로 몸을 내미는 순간 프리데만 씨는 곁눈질로 재빨리 그녀의 자태를 훑어보았다. 그날 참석한 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가슴이 약간 깊이 파인 환한 야의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는 무척 넓고 불룩했으며 흰 장갑은 팔꿈치까지 올라왔다. 저번에 품이 넓은 흰 재킷을 입었을 때는 몰랐는데 오늘 보니 몸이 꽤 풍만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다. 붉은 빛이 도는 금발은 하나로 묶어 목덜미까지 길고 무겁게 내려와 있었다. 프리데만 씨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창백했다. 말쑥하게 가르마를 탄 갈색 머리 아래쪽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릴링겐 부인은 붉은 우단을 입힌 난간에 올려놓고 있던 왼팔에서 장갑을 벗었다. 그때부터 그의 눈은 폐물 하나 차지 않은 손과 마찬가지로 푸르스름한 혈관이 드러난 우윳빛의 둥근 팔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보지 않으려고 해도 도리가 없었다. 무대에서는 바이올린 연주 사이로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텔라무트 백작이 쓰러졌으며 오케스트라 연주는 열광적인 환호의 분위기로 빠져들었다. 프리데만 씨는 미동도 않고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머리는 두 어깨 사이로 깊이 내려앉은 듯 했고 집게손가락 하나를 입에 대고 다른 손은 밖으로 접힌 재킷 소매부리 속에 넣고 있었다. 막이 내려오는 동안 릴링겐 부인은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특별 관람실을 나갔다. 프리데만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가볍게 훔치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이어진 문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문에서 몸을 획 돌려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는 조금 전 자세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막 시작을 알리는 신호벨이 울리고 특별시 관객들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는 릴링겐 부인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 역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당황한 기색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이 그를 계속 유심히 관찰했다. 결국 자존심이 꺾어 시선을 내리깐 쪽은 그였다. 그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고 달콤하게 타들어가는 듯한 야릇한 분노를 느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막이 끝나갈 무렵 릴링겐 부인이 부채를 떨어뜨렸다. 프리데만 씨 바로 옆이었다. 둘은 동시에 허리를 숙였지만 부채를 집은 쪽은 부인이었다. 그녀는 조롱기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조금 전 둘의 얼굴이 닿을 듯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그녀의 가슴에서 흘러나온 따스한 향기를 맡았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오그라들었다.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그렇게 30초 정도를 더 앉아 있다가 의자를 뒤로 빼 조용히 일어나서는 소리 없이 나갔다. 그는 등 뒤로 음악 소리를 들으며 복도를 지나 물품 보관실에서 실크 모자와 외투, 지팡이를 찾아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갔다. 따뜻하고 고요한 저녁이었다. 가스등 불빛 속으로 하늘을 향해 묵묵히 서 있는 잿빛, 박공지붕 집들이 보였다. 하늘에선 별들이 밝고 부드럽게 반짝거렸다.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마주친 몇 사람의 발소리만 보도 위에 저벅저벅 울렸다. 누군가 인사를 했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이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가슴이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파르르 떨렸다. 이따군 그는 혼잣말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맙소사, 이를 어쩌지? 이를 어째? 그는 경악스럽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기 속을 들여다보았다. 지금껏 그렇게 세심히 가꾸어왔고 항상 부드럽고 지혜롭게 다루어왔다고 생각한 감정이 지금 경랑에 휩쓸려 마구잡이로 소용들이치고 뒤집히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맥이 탁 풀리면서 현기증과 도치, 그리움, 고통으로 뒤범벅된 채 가로등에 기대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게르다. 세상 만물이 고요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프리데만 씨는 다시 기운을 차려 걸음을 내디뎠다. 극장이 있고 상당히 가파르게 강가로 이어지는 거리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자 북쪽 방향에 중앙로가 나왔다. 그리로 계속 가면 그의 집이었다. 아, 그 여자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던가. 어떻게? 강압적으로 그의 눈을 내리깔게 한 것일까? 시선으로 그에게 굴욕을 안긴 것일까? 그녀는 여자가 아니고 그는 남자가 아니란 말인가? 그를 바라보던 그 야릇한 갈색 눈이 기쁨으로 떨고 있지 않았던가? 그는 다시 무기력하게 치솟는 애욕의 징후를 느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살짝 닿을 듯한, 그래서 그가 그녀의 채취를 흡입한 그 순간을 생각했다. 그는 두 번째로 걸음을 멈추고 기영의 상체를 뒤로 젖힌 채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어 넋이 빠진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또다시 중얼거렸다. 맙소사, 이를 어쩌지? 이를 어째? 그는 다시 기계적으로 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후텁지근한 저녁 공기를 뚫고 행인 하나 없이 자신의 발소리만 울리는 거리를 지나 마침내 집 앞에 섰다. 그는 현관 복도에 잠시 멈추어 서서 그곳에 밴 지하실과 같은 서늘한 냄새를 들이켰다. 그러고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는 창문이 열린 창가 책상에 앉아 누군가 그를 위해 유리잔에 담아놓은 크고 노란 장미 한 송이를 똑바로 응시하다가 장미를 들고 눈을 감은 채 향기를 맡았다. 그러나 곧 지치고 슬픈 표정으로 장미를 툭 밀쳐놓았다. 이제 이런 건 모두 끝난 것 같았다. 이런 향기가 그에게 이제 무슨 소용이고 지금껏 그에게 행복을 안겨준 것이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고요한 거리를 내다보았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대기를 가르며 울렸다. 하늘엔 별들이 반짝거렸다. 그는 당장 쓰러질 것처럼 지치고 힘이 없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고 절망이라는 감정이 깊고도 부드러운 비애로 녹아들기 시작했다. 시 구절 몇 개가 어렴풋이 떠올랐고 로엔 그린 음악이 귓전에 맴돌았다. 눈앞에 릴링겐 부인의 모습이 다시 생생히 나타났다. 땅간을 감싼 붉은 우단 위에 놓여있던 그녀의 흰 팔까지. 곧이어 그는 열에 들뜬 채 깊은 잠속으로 몽롱하게 빨려 들어갔다. 자다가 여러 번 깰 뻔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깨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식 없는 상태로 다시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날이 완전히 밝자 눈을 뜨고 고통스러운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제의 일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잠으로도 고통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 듯했다. 머리가 몽롱하고 눈이 따가웠다. 세수를 하고 오드콜로니를 이마에 가볍게 바르고 나자 한결 나아졌다. 그는 창가의 자리로 가 조용히 앉았다.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아직 이른 새벽이었다. 5시쯤인 것 같았다. 이따금 빵을 배달하는 소년이 거리를 오갈 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맞은편 집들에도 아직 롤 커튼이 쳐 있었다. 그러나 새들은 벌써 지저귀고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아름다운 일요일 아침이었다. 문득 편안하고 익숙한 감정이 키 작은 프리데만 씨를 덮쳤다. 대체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거야? 모든 게 평소와 똑같잖아. 그래, 어제 내가 나쁜 발작처럼 정신이 깜빡 나갔던 건 인정해. 하지만 그것도 이젠 끝이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런 식의 파멸에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어. 그런 발작을 새로 야기할 자극만 피하면 돼. 그는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자기 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짓눌러 버릴 힘을 느꼈다. 시계가 7시 반을 알리자 프리데리케가 커피를 들고 들어와 뒷벽 가죽 소파 앞에 둥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잘 잤어, 요하네스? 아침 식사 가져왔어. 고마워. 프리데만은 대답에 이어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다. 참 누나, 미안한데 오늘 답방 가는 거 누나들끼리만 가야 될 것 같아. 난 몸이 별로 안 좋아. 같이 갈 상황이 아니야. 잠도 못 잤고 머리도 아프고. 간단히 말해서 오늘은 나 빼고 가. 아쉽네. 하지만 다음엔 꼭 같이 가야 해. 그러고 보니 몸이 안 좋아 보인다. 두통약이라도 갖다 줘? 아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윽고 프리데리케가 나갔다. 그는 테이블 옆에 서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뿔 모양의 회르넨 빵을 먹었다. 결혼한 태도를 보인 자신이 만족스럽고 대견했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시가를 들고 다시 창가로 가 앉았다. 아침을 먹고 나니 기분이 한결 편안해졌다. 행복과 희망이 마구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그는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책을 읽었고 눈을 꿈벅거리며 햇빛 찬란한 바깥 세상을 내다보았다. 이제 거리는 활기를 띠고 있었다. 술에 구르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마차 딸랑거리는 소리가 그가 앉아있는 데까지 울려왔다.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새들의 지저귐이 들렸고 눈부시게 푸른 하늘에서 따뜻한 위풍이 불어왔다. 10시경 그는 누나들이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삐걱 여는 소리를 듣고
얼마 뒤에는 창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고 1시간이 지났다. 그는 점점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다. 신이 나 미칠 것 같은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아, 공기는 얼마나 신선하고 새들의 노랫소리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럴 때 산보라도 나가면 또 얼마나 즐거울까. 순간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이 달콤한 경악과 함께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그녀한테 가면 어떨까? 그는 마음속에서 불안스레 자신에게 보내는 모든 경고의 목소리를 완강히 눌러버리고는 희열에 찬 결연함으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덧붙였다. 나는 갈 거야, 그녀에게. 외출용 검정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실크 모자와 지팡이를 들고 급히 집을 나가 숨을 몰아쉴 정도로 빠르게 시내를 지나 남쪽 교회로 향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열심히 고개만 끄덕거렸다. 넋이 나간 듯 황홀경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그러다 마침내 마로니의 가로수길에 위치한 붉은 빌라에 도착했다. 대문에 붙은 문패에는 폰 닐링겐 중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막상 대문 앞에 서자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가슴 안벽을 쿵쿵 두드렸다. 그럼에도 그는 안뜰을 지나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모든 게 결정되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그는 될 대로 되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마음속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문을 열고 나온 하인이 그에게 명함을 받아들고는 붉은 양탄자가 깔린 계단을 급히 올라갔다. 프리데만 씨는 꼼짝도 않고 양탄자만 꼿꼿이 응시했다. 얼마 뒤 하인이 돌아와 부인께서 손님을 위로 모실 것을 분부했다고 전했다. 프리데만 씨는 2층 살롱 문 옆에 지팡이를 세워두고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핏발선 눈 위 이마에는 머리카락이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실크 모자도 걷잡을 수 없이 덜덜 떨렸다. 하인이 문을 열자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꽤 널찍한 살롱은 조금 어두웠다. 창문에 커튼을 친 탓인 듯했다. 오른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중앙 둥근 테이블 둘레에는 갈색 비단 소파들이 놓여 있었다. 왼쪽 옆벽 소파 위에는 두꺼운 금빛 액자 속에 풍경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벽걸이 양탄자도 어두웠다. 뒤편에 돌출된 유리창으로 종려나무가 보였다. 1분이 지나자 릴링겐 부인이 오른쪽 문 커튼을 양쪽으로 젖히고 두터운 갈색 양탄자를 밟으며 소리 없이 다가왔다. 매우 소박한 스타일의 붉고 검은 격자무늬 옷을 입고 있었다. 돌출 창으로 쏟아져 들어온 빛기둥 속에서 먼지들이 춤을 추듯 하늘거렸고 그녀의 풍성한 붉은 머리는 빛이 닿자 순간적으로 황금색으로 빛났다. 그녀는 예의 그 야릇한 눈으로 마치 검사하듯 그를 살펴보았는데 평소처럼 아랫입술을 내밀고 있었다. 부인, 프리데만이 그녀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키가 그녀의 가슴까지 밖에 닿지 않았다. 저도 부인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번에 부인께서 제 누님들을 찾아주신 자리에 안타깝게도 저는 집에 없었거든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서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다. 마치 계속 말하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벼랑간 그는 피가 거꾸로 솟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여자는 내게 고통을 주고 나를 갖고 놀려고 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여자의 눈이 떨고 있어. 마침내 그녀가 아주 밝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친히 걸음을 해주시니 감사한 일이군요. 얼마 전 댁에 갔다가 당신을 뵙지 못해 저도 무척 유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그녀는 그 옆에 앉더니 소파 팔걸이에 팔을 올려놓고는 뒤로 등을 기댔다. 그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채 무릎 사이에 모자를 들고 앉아 있었다. 15분 전에 누님들이 여기 왔다 간 건 알고 계신가요? 그분들 말씀으로는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몸이 안 좋았죠. 외출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할 정도로요. 이렇게 늦게 찾아뵈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금도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여전히 그를 꼿꼿이 바라보면서 낯빛이 창백하고 눈도 충혈됐어요. 원래 건강이 안 좋은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프리데마 씨가 말을 더듬었다.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저도 많이 아파요. 그녀가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라요. 저는 신경이 예민해서 사람들의 이상 야릇한 상태에 대해 잘 파악하는 편이죠. 이 말을 끝으로 그녀는 턱을 가슴까지 내리고는 그를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았다. 그가 입을 열길 기다린다는 듯이.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의 말은 얼마나 야릇한가. 밝고 편안한 목소리는 또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가. 가슴 속에서 심장 고동이 차츰 진정되고 있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다. 릴링겐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어제 공연이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가셨죠? 그렇습니다, 부인. 아쉬웠어요. 공연은 별로였지만 물론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당신처럼 연극에 몰입할 줄 아는 관객이 일찍 가버린 것은 유감이었어요. 음악 좋아하세요? 피아노는 치세요? 바이올린은 조금 켤 줄 압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는 건 거의 켤 줄 모른다는 바이올린을 켜신다고요? 그녀는 이렇게 묻고는 그의 머리를 지나 공중으로 눈을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가끔 같이 연주도 할 수 있겠군요. 저는 피아노 반주를 좀 해요. 여기서 같이 연주할 사람을 찾다니 참 기뻐요. 같이 하실 거죠? 부인의 뜻이 그러시다면 따라야지요. 그는 여전히 꿈결처럼 대답했다. 그 뒤 잠시 침묵의 순간이 생겼다. 그때 그는 보았다. 갑자기 바뀌는 부인의 표정을. 그녀의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하게 잔인한 비웃음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그녀의 눈이 예전에 2차례 그랬던 것처럼 섬뜩하게 떨리면서 그를 탐색하듯 꼿꼿이 바라보는 것을.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얼굴을 어디에 둘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고 머릿속까지 아득했다. 그는 그 상태로 고개를 푹 숙이고는 멍하니 양탄자를 내려다보았다. 달콤한 고통에 뒤섞인 무기력한 분노가 다시 짧은 전율처럼 전신을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에 힘을 모아 필사적으로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더는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태연히 그의 머리를 넘어 문 쪽으로 향해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몇 마디를 입 밖에 내놓았다. 부인께서는 이곳 생활에 웬만큼 만족하시는지요? 릴링겐 부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럼요. 만족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물론 좀 답답하고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참,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 며칠 안에 몇 사람을 집에 초대할 생각이에요. 격이 없는 조촐한 모임이죠. 같이 연주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마침 집 뒤에 아주 예쁜 정원이 있거든요. 강가까지 바로 연결되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신과 당신 누님들은 당연히 초대를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여기서 참석을 부탁드릴게요. 오실 수 있겠어요? 프리데마 씨가 감사의 인사와 함께 확답을 주는 순간 문 손잡이가 아래로 힘차게 꺾이더니 중령이 방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일어났고 릴링겐 부인이 서로를 인사시켰다. 중령은 아내에게 했듯이 프리데마 씨에게도 똑같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구릿빛 얼굴이 열기로 번들거렸다. 중령은 장갑을 벗으면서 힘차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프리데마 씨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러나 프리데마 씨는 멍한 눈으로 아득히 올려다보며 중령이 호의의 뜻으로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중령은 뒤꿈치를 모으고 상체를 살짝 숙인 채 아내에게 몸을 돌리더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프리데마 씨한테 우리의 작은 모임이 와달라는 부탁은 했소? 당신만 괜찮다면 여드레우 모임을 열 생각이요. 날씨가 계속 이렇게 좋아서 그날도 정원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소. 당신 뜻대로 해요. 릴링겐 부인은 이렇게 말하더니
눈으로 남편을 스치고 지나갔다. 2분 뒤 프리데만 씨는 작별 인사를 했다. 문간에서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을 때 표정 없이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떠났다. 그러나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가로수길에서 갈라지는 다른 길로 들어섰다. 강가의 옛 성채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곳엔 잘 가꾼 녹지와 그늘진 길, 벤치가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빨리 걸었다. 지독하게 더운 느낌이었다. 몸속에서 뜨거운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가 가라앉고 지친 머릿속은 망치로 쿵쿵 두드리는 듯 했다. 그녀의 시선이 아직도 그에게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지난번처럼 공허하고 무표정한 시선이 아니라 조금 전처럼 야릇한 느낌으로 조곤조곤 말을 건넨 뒤 일순간 잔인한 떨림으로 바뀌던 그 시선 말이다. 그녀는 그가 아찔한 느낌으로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것을 즐기는 것일까? 그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에게 조금은 연민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는 풀이 무성한 방병역 강변을 따라 걸었다. 그러다 제스민 덤불이 반원 형태로 둘러싼 벤치에 앉았다. 사방이 달콤하고 후텁지근한 향으로 가득했다. 파르르 떠는 듯한 강물 위에 햇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쫓기듯 지치고 고단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고통의 경랑이 일고 있었다.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 뒤 이대로 조용히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잠깐의 고통 끝에 영원한 평온의 세계로 구원받겠지. 평온. 그것은 그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텅 비고 공허한 무의 평온이 아니라 선하고 고유한 상념들로 충만한 부드럽고 이성적인 평화였다. 이 순간 그는 생에 대한 사무치는 사랑과 잃어버린 행복에 대한 깊은 그리움으로 몸서리쳤다. 그러나 다음 순간 자기 둘레에서 침묵을 지키는 무심하게 짝이 없는 자연의 평온함이 눈에 띄었다. 강물은 햇빛을 받으며 유유히 제 갈 길을 흘러갔고 풀은 파르르 떨며 일렁였고 꽃은 늘 같은 자리에서 피었다가 시들고 쓰러졌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현재의 삶에 묵묵히 순응하며 따르고 있었다. 문득 이 모든 것에 대한 동료의 감정, 이런 필연성에 대한 동의의 감정이 미친 듯이 밀어닥쳤다. 다른 모든 운명보다 우월하다는 자신감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감정이었다. 그는 30번째 생일의 오후가 떠올랐다. 그때는 남은 생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희망도 없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보았다. 미래에는 더 이상 빛이나 그림자가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부드러운 어르순 불빛 속에 잠겨있다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저 뒤편 어둠 속으로 흐릿하게 사라져갈 뿐이었다. 이것이 당시 그가 우월감에 젖은 평온한 미소로 다가올 시간들을 바라본 모습이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러다 그녀가 왔다. 아니, 와야 했다. 그게 그의 운명이었으니까. 아니, 그녀 자체가 그의 운명이었다. 오직 그녀만이. 그는 첫 순간에 벌써 그것을 느끼지 않았던가. 어쨌든 그녀가 와버렸다. 그도 자기 삶의 평화를 지키려고 방어를 안 해본 것이 아니지만 그녀로 인해 사춘기 시절부터 속에서 억눌러온 모든 것이 폭발하고 말았다. 자신에게 고통과 파멸밖에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기에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은 저항할 수 없는 가공할 힘으로 그를 낚아채어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는 지금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더 싸우고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모든 것은 자기 길을 갈 뿐이다. 그도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가 저 뒤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는 심연 앞에서 눈을 감으면 그뿐이었다. 운명의 허리를 숙이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가학적이면서도 달콤한 저 어마어마하게 강렬한 힘에 복종하면 그뿐이었다. 강물이 반짝거렸다. 제스민에서 진하고 후텁지근한 향이 뿜어나왔고 새들은 사방에서 지저귀고
나무 사이로는 무겁게 내려앉은 푸르디 푸른 하늘 한 점이 빛나고 있었다. 키 작은 곱사등이 프리데만 씨는 그러고도 한참을 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앞으로 몸을 숙이고 이마를 양손으로 받친 채. 릴링겐 중령의 집이 담소를 나누기에 무척 좋은 장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했다. 식당 홀 안에 멋스럽게 장식해서 길게 이어놓은 테이블에는 30명 남짓 앉아 있었다. 이 집 하인 하나와 일당을 주고 고용한 일꾼 둘이 벌써 부지런히 얼음을 들고 테이블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홀 안에서는 잠 부딪히는 소리와 그릇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부인네들의 향수 냄새가 가득했다. 이 도시에서 웬만큼 사업을 한다는 사람은 모두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 밖에 위수 지역의 거의 모든 장교와 평판 좋은 노이사 1명, 법률가 몇 명, 그리고 이 지역 유지 축에 끼는 사람들도 참석해 있었다. 수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도 하나 있었는데 방학 중에 잠시 내려온 중령의 조카였다. 이 대학생은 프리데만 씨 맞은편에 앉은 하겐슈트림 양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프리데만 씨는 테이블 끝부분 의자에 근사한 우단방석을 놓고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먼 김나지움 교장 부인 옆자리였는데 슈테펜스 영사가 테이블로 인도한 릴링겐 부인과도 멀지 않은 곳이었다. 지난 8해 사이 키 작은 프리데만 씨에게 일어난 변화는 깜짝 놀랄 정도였다. 기겁할 정도로 얼굴이 창백한 것이야 홀을 가득 채운 하얀 가스등 불빛 탓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픈 빛을 띤 그늘지고 충혈된 눈과 쑥 들어간 볼까지 불빛 탓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 어쨌든 그는 이런 변화 때문에 평소보다 더 기형으로 보였다. 프리데만 씨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고 이따금 옆에 앉은 교장 부인에게 몇 마디를 건넸다. 식사를 하면서는 프리데만 씨에게 한마디도 던지지 않던 릴링겐 부인이 이제 몸을 살짝 앞으로 내밀며 그를 불렀다. 요 며칠 당신이 와서 바이올린을 켜주길 기다렸는데 오시지 않더군요. 그는 한순간 뭐라 대답도 못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는 하얀 목이 훤히 드러나는 밝고 가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빛나는 머리에는 만개한 노란색 장미 한 송이를 꽂고 있었다. 이날 저녁 그녀의 뺨은 약간 붉었지만 여느 때처럼 눈가에는 푸르스름한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프리데만 씨가 테이블 위에 접시를 내려다보며 무언가 대답을 내놓는 순간 옆자리의 교장 부인까지 베토벤을 좋아하느냐고 물어 연이어 대답을 해야만 했다. 그때였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중령이 아내에게 눈길을 던지더니 잔을 부딪히는 신용을 하며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커피는 다른 방에서 마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엔 정원에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바람을 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좌중에 잠시 침묵이 흐르자 폰 다이데사임 중위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재미있는 농담을 했고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다. 교장 부인을 모시고 홀을 마지막으로 나선 프리데만 씨는 사람들이 벌써 담배를 피우고 있는 옛 독일 양식으로 꾸며놓은 방을 지나 아늑하고 적당히 어두운 거실로 부인을 안내한 뒤 물러났다. 그는 오늘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썼다. 연미복은 흠잡을 데가 없었고 셔츠는 눈부시게 휘었으며 예쁜 모양의 길쭉한 발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에나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이따금 구두와 바지 사이로 붉은 비단 양말이 언뜻 보이기도 했다. 그는 복도를 내다보았다. 사람들이 벌써 335 짝을 지어 계단을 내려가 정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시가를 물고 커피를 든 채 옛 독일 양식의 방 문가에 앉았다. 방 안에는 몇몇 신사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거기 앉아 거실 쪽을 훔쳐보았다. 거실 문 바로 오른쪽 테이블에 열심히 말을 하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수학을 전공하는 그 대학생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과 평행하는 선을 1개 이상 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겐슈트린 변호사 부인은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대학생은 사람들이 마치 이해한 것처럼
머리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쾌하게 자기 주장을 증명해 보였다. 그 방 안쪽, 그러니까 붉은 갓을 씌운 나지막한 램프가 있는 터키풍 소파에 게르다 폰 릴링겐이 젊은 슈테펜스 양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부인은 노란 비단 쿠션에 살짝 몸을 기댄 채 다리를 꼬고 천천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연기를 코로 내뱉으면서도 아랫입술을 내밀고 있었다. 슈테펜스 양은 그녀 앞에 목각 인형처럼 꼿꼿이 앉아 불안스레 웃으면서 뭐라 대답을 하고 있었다. 키 작은 프리데만 씨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의 큰 눈이 끊임없이 릴링겐 부인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없었다. 그는 축 늘어진 자세로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뜨거운 정염도 아릿한 아픔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무감각하고 생기없는 무언가만 담겨 있었다. 힘과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멍한 몰두라고 할까? 그렇게 10분가량이 흘렀다. 릴링겐 부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마치 지금까지 내내 눈을 돌리지 않고도 그를 몰래 관찰하고 있었다는 듯이. 그녀가 프리데만 씨 앞에 멈추어 섰다. 그도 벌떡 일어나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떨어질 말을 기다리며. 정원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프리데만 씨?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부인. 부인이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우리 집 정원을 아직 못 보셨죠? 상당히 넓어요. 사람들이 거기 너무 많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좀 편하게 바람을 쐬고 싶어서요. 식사 중에 머리가 아팠어요. 적포도주가 너무 독했나봐요. 이리 와요. 저 문으로 가요. 유리문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작고 서늘한 복도로 이어졌고 거기서 계단을 몇 개 내려가자 바로 바깥이었다. 별이 총총히 아름답고 따스한 밤이었다. 꽃밭에서 뿜어져 나온 향기가 사방에 진동했고 정원에는 달빛이 가득했다. 하얗게 반짝거리는 자갈길에서는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분수 둘레에는 일단의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인기 많은 그 노이사가 주변 사람들의 폭소 속에 종이배를 물 위에 띄우고 있었다. 릴링겐 부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지나쳐 저 멀리 꽃향기 그윽한 앙증맞은 화원이 어둑한 공원으로 바뀌는 지점을 가리켰다. 중앙 가로수길로 가요. 그녀가 말했다. 가로수길 입구에는 낮고 넓은 오벨리스크가 2개 서 있었다. 저 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뻗은 마로니의 가로수길 끝부분에 달빛을 받아 푸르스름하게 빛나는 강이 보였다. 온 사방이 어둡고 서늘했다. 간혹 작은 샛길이 나타났지만 이 길들도 둥그렇게 돌아 결국 강으로 이어져 있었다. 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물가에 내가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아주 예쁜 곳인데 거기 잠시 앉아 얘기나 나눠요. 아, 저 봐요. 나뭇잎 사이로 별 하나가 획 지나가네요. 그는 대답 없이 지금 그들이 다가가고 있는 희미하게 빛나는 녹지만 바라보았다. 건너편 강가와 성체의 녹지대도 알아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이 가로수길을 떠나 강으로 내려가는 잔디밭에 이르렀을 때 릴링겐 부인이 말했다. 저기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그 장소가 나와요. 보이죠?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둘이 앉은 벤치는 가로수길에서 공원 쪽으로 6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곳은 나무들 간격이 넓은 가로수길보다 따뜻했다. 귀뚜라미가 풀숲에서 찌르르 울고 있었다. 물가에선 풀숲이 가느다란 갈대로 바뀌었다. 달빛으로 환한 강물이 부드러운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하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전에 그가 들었던 목소리. 그러니까 생각에 잠긴 듯 나직하고 부드럽게 그의 가슴을 건드린 그녀의 목소리였다. 프리데만 씨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제부터 불구가 됐나요, 프리데만 씨?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목구멍이 죄어오는 듯 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인. 아기 때 부모가 바닥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몇 살이죠? 30입니다, 부인. 30살요? 그럼 그 3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겠군요. 프리데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예,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건 거짓말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그럼 행복하다고 믿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용감한 일이네요. 1분이 지났다. 귀뚜라미만 찌르르 울어댔고 그 뒤로 나뭇잎이 미세하게 바람에 살랑거렸다. 나도 불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불행에는 이런 여름밤 강가에 나와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는 이 말에는 대답을 않고 어둠 속에 평화롭게 잠긴 건너편 강가를 힘없이 가리켰다. 얼마 전 제가 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왔던 그날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벼랑간 앉은 자리에서 몸을 덜덜 떨며 일어나 흐느끼더니 슬픈 짐승처럼 외마디 비명을 토해냈다. 그 슬픈 비명이지만 거기엔 자기 구원의 의미도 담겨있는 듯했다. 그는 그녀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고 벤치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 그러고는 그 손에 이어 다른 손까지 꽉 잡았다. 기형으로 뒤틀린 이 작은 남자는 몸을 떨고 움찔거리면서 그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고 도저히 인간 같지 않은 헐떡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더듬거렸다. 부인도 제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백을 더는 견딜 수가... 제발 부탁입니다. 그녀는 그를 막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에게 몸을 숙이지도 않았다. 다만 몸을 약간 뒤로 빼고 꼿꼿이 앉아있기만 했다. 강물에 미강이 반사되어 희미하게 반짝거리는 가운데로 많이 몰린 그녀의 작은 두 눈이 그의 머리 위를 지나 먼 곳으로 뻣뻣이 향해 있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도도하고 경멸 어린 웃음을 짧게 터뜨리며 그의 뜨거운 손에서 손을 획 빼내더니 팔을 잡고 그를 옆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런 다음 용수철 튀듯이 벌떡 일어나 가로수길로 사라졌다. 그는 풀밭에 얼굴을 박은 채 마비된 것처럼 누워 있었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온몸이 쉴 새 없이 실룩거렸다. 그는 간신히 버티고 일어나 두 걸음을 떼보았지만 이내 그 자리에 풀썩 무너져 그대로 강가에 누워버렸다. 이런 창피를 당한 그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어쩌면 예전에 그녀가 시선으로 그에게 굴욕을 안겼을 때 느낀 애옥의 징후로 불타오르고 있지 않을까? 그녀에 의해 개처럼 취급받아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금은 그 징후가 자기 자신에게라도 터뜨려야 할 화라산 같은 분노로 바뀌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역겨움으로 치를 떨고 있을까?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싶고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그는 배를 깔고 누운 채 앞으로 조금씩 움직였다. 그러다 물가에 닿자 거침없이 상체를 물속에 밀어넣었다. 이후 그의 머리는 들리지 않았고 물 밖에 놓인 다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몸이 물에 철퍼덕 빠지는 소리에 귀뚜라미들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그러다 찌르르 우는 소리가 다시 울렸고 나뭇잎이 바람에 나직이 쏴쏴 흔들렸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긴 가로수길을 따라 희미하게 들려왔다. 키 작은 프리데만 씨, 마침